바닥에 무릎 꿇고 구두를 닦던 소년 민수.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오늘은 이 차 타시면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가 시장 바닥을 울렸다. 운전기사가 이놈 미쳤냐? 라며 밀쳐내지만 민수는 다시 회장의 다리를 붙잡는다. 순간 회장의 눈빛이 흔들린다. 왜 이 아이 말이 마음을 파고드는 거지? 그리고 몇 초 뒤 차가 떠나자마자 폭발음이 터졌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새벽 5시 서울 청계천 인근의 좁은 골목길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는 가운데 작은 몸집의 소년이 낡은 상자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15살 민수였죠. 민수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이곳에 나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구두 닦기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검은 구두약이 담긴 작은 통, 갈색 구두약통, 솔과 천 조각들, 그리고 반짝거리는 왁스까지. 비록 낡고 오래된 도구들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민수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렸습니다. 12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난 후 8살 여동생과 단둘이 살아야 했거든요. 친척들은 모두 자신들 사정이 어렵다며 외면했고 결국 남매는 청계천 근처 반지하 월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벌어야 오늘 먹고 산다. 이것이 민수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 저녁 동생과 함께 굶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민수는 아프거나 비가 와도 이곳에 나와 구두를 닦았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자 골목길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구두 닦아드릴까요? 깨끗하게 해드립니다. 남성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재빠르게 남성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른 천으로 겉면의 먼지를 털어내고 구두약을 발라가며 꼼꼼히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왁스를 발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마무리했죠. 고맙다 얘야. 남성이 2,000원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깊숙이 인사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하루의 첫 수입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출근길에 서두르는 직장인들, 장사를 나가는 상인들, 산책을 나온 어르신들까지. 민수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아드렸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1,000원을, 어떤 손님들은 2,000원을 주었죠. 가끔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5,000원을 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주머니 속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13,000원. 아직 목표에게는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2만 원은 벌어야 동생 밥값과 월세, 그리고 내일 먹을 식료품비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시 손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량은 민수가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내렸습니다. 노인은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노인은 천천히 민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귀한 분이 자신에게 구두를 맡길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얘야, 구두 좀 닦아줄 수 있겠니?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구두를 맡기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수는 얼른 상자 앞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노인이 민수 앞에 서자 민수는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구두였지만 오래 신어서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마치 예술품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구두를 닦았습니다. 구두약을 바르고 문지르기를 반복하면서 민수는 문득 노인의 발목 근처에 작은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새 구두를 신어서 생긴 상처인 것 같았죠. 민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피해가며 구두를 닦았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노인이 물었습니다. 민수라고 합니다. 민수야, 너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거니?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여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기특하구나. 어린 나이에 동생까지 책임지며 살아간다니. 민수가 구두 닦기를 마치자 노인은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내가 정성껏 해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노인이 차로 돌아가려는 순간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누가 뭐래도 사람 대접받고 살 거야. 그리고 저 어른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가 저물어갈 무렵 민수는 하루벌이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벌었습니다. 그 고마운 어른 덕분이었죠. 동생에게 맛있는 빵도 사줄 수 있고 내일 아침 먹을 것도 넉넉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골목에 나왔습니다. 어제 만난 그 친절한 어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나 다시 오실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구두 닦기 도구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 집을 나서며 여동생이 해준 말이 가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사온 딸기잼 빵을 맛있게 먹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이 일이 힘들어도 계속해야겠다는 다짐이 더욱 굳어졌죠. 오전 시간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지나가며 구두를 맡겼고 민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갈 무렵 어제 그 검은색 고급 세단이 다시 골목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다시 오신 거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어제와 같은 운전기사와 그 친절했던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른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고 운전기사도 주변을 계속 살피며 긴장한 모습이었죠. 민수야, 안녕하니? 어른이 민수에게 다가오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수는 깊숙이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구두 좀 부탁한다. 어른이 민수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제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를 닦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른의 구두 밑창에 평소와 다른 얼룩이 묻어 있었던 거죠. 검은 기름 같은 것과
작은 철가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선가 밟고 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구두를 닦으면서 그 냄새를 맡게 됐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맡아본 적 없는 독특한 냄새였거든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보는 순간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의 옆문 틈새로 같은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바닥에도 작은 철가루들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민수는 구두 닦기를 계속하면서도 계속 차를 살펴봤습니다. 운전기사는 차 주변을 돌며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고 시동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더욱 심해졌죠. 회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운전기사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부터 자신이 구두를 닦아드린 분이 회장님이셨다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구두 닦기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회장님. 고맙다, 민수야. 회장이 다시 10,000원을 꺼내며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회장이 차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며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이상한 냄새와 철가루들, 그리고 운전기사의 이상한 행동까지. 회장님,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차문에 손을 올린 채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러니, 민수야? 민수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차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한 게?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리고 철가루 같은 것도 묻어 있었고요. 차에서도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운전기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꼬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냐? 하지만 회장은 민수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죠. 민수야, 어디서 그런 냄새가 났다고 했니?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의 옆문 틈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바닥에도 이상한 가루들이 떨어져 있어요. 회장이 몸을 숙여 민수가 가리킨 곳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정말 이상하네. 운전기사는 계속 서둘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늦었습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해요.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차에 타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무시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맡은 냄새가 정확히 어떤 냄새였니? 뭔가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기계 냄새 같기도 하고,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회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키운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기사님, 차량 점검을 한 번 더 해보시죠. 회장님, 아침에 이미 점검했는데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차를 타겠습니다. 이 차는 정비소에 가져가서 정밀 점검을 받아보세요. 운전기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에요. 반드시 점검받으세요. 민수 말이 맞을지도 모르거든요. 민수는 회장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동시에 정말 큰일을 막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회장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정말 차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건 점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내 직감을 믿어보고 싶다. 그날 오후 회장은 다른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지만 회장님이 안전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차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하지만 회장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회장님이 자신의 말을 믿고 다른 차를 타고 가신 것까지는 좋았지만 정말 차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왜 못 자? 옆에서 잠들어야 할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빨리 자. 민수는 동생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괜한 걱정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정말 위험한 일을 막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교차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골목에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정성스럽게 구두 닦기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그 검은색 세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평소와 다른 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색 세단이었는데 어제 그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회장님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회장이 민수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떨림이 있었죠.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은 민수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제 내가 한 말 정말 고마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차 점검을 받았는데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문제가 있었어. 그대로 탔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브레이크 라인이 저절로 손상될 리는 없다는 거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큰 폭발음이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수와 회장은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하게 달려와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그 차가 폭발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정비소로 가져가는 길에 교차로에서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정비사만 타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어제 회장님이 그 차를 그대로 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골목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곧 소방차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운전기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거야. 제가요? 그래, 내가 차에 이상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제 그 차를 타고 갔을 거야. 그랬다면 지금 민수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회장님의 목숨을 구한 거였을까요?
경찰들이 골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사고 조사를 위해서였죠. 회장은 운전기사와 뭔가 급히 이야기를 나누더니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내 말을 들어보렴. 네, 회장님. 지금부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게 분명해졌거든. 민수는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회장님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음모를 막아준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도 위험해지는 건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와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폭발 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회장은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금은 아무에게도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면 안 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회장이 경찰과 이야기하는 사이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기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볼 법한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였죠. 재벌 회장 암살 시도, 차량 폭발로 대형 사고 위험, 기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큰 일에 휘말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회장은 다시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저는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 뿐인데요. 그 그냥이 나를 살려준 거야. 어린 내가 어른들도 못 본 걸 발견한 거니까. 회장은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회장님. 아니야,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전부야. 그때 운전기사가 다시 다가와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해요. 회장이 민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당분간 조심해. 그리고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너를 찾아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이 차에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언젠가 다시 만나자. 차가 떠난 후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자신이 정말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였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골목에는 여전히 경찰들과 기자들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계속 웅성거렸습니다. 민수는 구두 닦기 도구들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된 거니까요.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골목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당부대로 그날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신문과 뉴스에서는 연일 재벌 회장 암살 시도 사건을 다뤘습니다. 장세훈 회장이 차량 폭발 사고를 간신히 피했다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졌죠. 하지만 정작 민수가 회장을 구해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오늘도 구두 닦아주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네, 바로 해드릴게요. 민수는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변을 살피게 됐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골목 모퉁이 작은 가게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 먹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아저씨가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큰 사고 났다면서 차가 폭발했다고 하던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신문에 보니까 재벌 회장이 암살당할 뻔했다더라. 무서운 세상이야, 정말.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걸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에 들어서자 골목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나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 너 여기서 구두 닦기를 하는 거니? 네, 그런데요. 며칠 전에 여기서 차가 폭발한 사건 알고 있지? 그때 뭔가 본 게 있니?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경고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구두만 닦고 있었어요. 별로 본 게 없는데요. 정말? 그날 장세훈 회장이 여기 왔었다던데 혹시 회장과 이야기한 적은 없니? 민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큰 어른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 남성은 민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다른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골목을 떠났죠. 하지만 민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돌아봐도 딱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시선을 느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동생이 집 앞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는 거야? 오빠, 무서운 아저씨들이 왔었어.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아저씨들? 정장 입은 아저씨들이 와서 오빠 얘기를 계속 물어봤어. 오빠가 어디서 일하는지, 며칠 전에 뭐 했는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 그런데 그 아저씨들이 오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 맞냐고 물어봤어.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뭐라고 더 했어? 오빠한테 전화라고 했어. 며칠 전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만약 말하면 여동생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동생까지 위험에 빠뜨린 거였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그 사람들이 다시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동생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골목에 나왔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오전 내내 회장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어제 그 정장 입은 남성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죠. 예, 어제 우리가 물어본 거 잘 생각해 봤니? 그중 한 명이 민수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래.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장세훈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더라. 그것도 꽤 오랫동안 말이야.
민수는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이미 들켜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회장이 내게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정말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구두 닦아달라고 하셔서. 그때 다른 남성이 민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얘야,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아니?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내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동생을 위협하다니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제발, 동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동생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해. 그날 회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회장이 내게 뭘 줬는지.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회장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말하지 않으면 동생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골목 입구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장 입은 남성들은 재빠르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경찰관이 민수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얘, 괜찮니? 혹시 누가 너를 괴롭히는 사람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무서운 말을 해요. 그래.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 안전한 곳에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 민수는 구두 닦기 도구들을 급하게 정리하며 경찰관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경찰서에서 나온 민수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경찰관들이 자신과 동생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과연 경찰의 보호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자 여동생이 창문 너머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서자 동생은 달려와서 오빠를 꼭 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무서웠어. 혹시 다시 그 나쁜 사람들이 올까봐. 괜찮아.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민수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쯤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동생을 깨웠습니다. 조용히 해. 우리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 왜? 무슨 일이야? 나쁜 사람들이 와 있어. 뒷문으로 나가자. 남매는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뒷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죠. 민수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민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경찰서로 가기에는 너무 멀었고 주변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곳이 있었습니다. 청계천 근처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이었죠. 편의점에 도착한 민수는 점원 아저씨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점원 아저씨는 착한 분이어서 남매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해주었죠. 하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편의점 밖으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어제 봤던 그 정장 입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점원 아저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뒷문으로 나가. 내가 시간을 벌어줄게. 민수는 동생과 함께 편의점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꼬마야. 그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동생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내가 장세훈 회장을 도왔잖아. 그 덕분에 우리 계획이 망가졌어. 그제야 민수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회장님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 내가 그날 회장과 나눈 대화를 모두 말하고 회장이 내게 준 것들을 모두 내놓으면 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구두 닦고 돈만 받았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바로 그때 한 남성이 민수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어디 데리고 가서 제대로 말하게 만들자. 민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동생은 놔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힘을 어린 민수가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와 동생은 억지로 차에 태워졌고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린 후 차는 낡은 공사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직 짓다가 망 건물이었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찾지 못할 거야. 그들은 민수와 동생을 건물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건물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떨고 있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누군가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정말? 누가 와줄까? 민수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희망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그리고 회장님도.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성이 민수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얘야, 이제 정신 차려.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장세훈 회장이 내게 뭘 줬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말해. 그렇지 않으면 그가 여동생을 가리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을 받으니 정말 무서웠거든요. 알겠어요. 말할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들이 공사장으로 몰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지? 민수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경찰이 자신들을 찾아온 거였을까요? 다들 나가자. 빨리.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했고 확성기로 항복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고 건물 구석으로 숨었죠. 곧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리니 장세훈 회장이 경찰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민수와 동생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괜찮니? 다치지 않았어?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내 동생이 어젯밤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내 사람들도 함께 수사를 시작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었지. 경찰들이 그 정장 입은 남성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드디어 위험이 끝난 거였습니다. 회장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나를 도와준 일 때문에 이런 위험에 빠지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회장님.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용감한 아이구나. 어른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무서워하는데. 민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구두를 닦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낸 거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을 극복해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공사장에서의 위험한 상황이 끝나고 민수와 여동생은 경찰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세훈 회장도 함께 있어서 마음이 한결 놓였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민수는 더 큰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회장이 조사실에서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해치려 했던 사람들. 사실은 내 가족이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이 회장님을 해치려 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큰아들 도연이가 이 모든 일의 배후야. 아버지인 나를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슬프지만 사실이야.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 그리고 점점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갔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부모를 잃고 동생과 힘들게 살아가는 민수에게는 가족이 서로를 해치려 한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해준 덕분에 도연이의 계획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너를 노린 거지.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끝나고 회장은 민수와 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죠. 민수는 이런 호화로운 곳에 처음 와봤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여동생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렴. 이제 안전할 거야.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의 비서가 급히 달려와서 보고했거든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도연 상무가 회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실종되었다며 자신이 임시로 회사를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식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민수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도연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해치는데 실패하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거였죠. 회장님,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직접 가서 막아야지. 하지만 회장이 민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도연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너를 인질로 잡으려 할 수도 있어. 그때 호텔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중 앞서 걷는 중년 남성의 표정이 매우 차가웠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들 도연이야.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호텔 직원들을 밀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곧 회장의 방으로 올라올 것이 분명했죠. 민수야, 동생이랑 같이 여기서 나가야 해. 회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민수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계속 도망만 다니는 게 싫어요. 저도 회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넌 아직 어린아이야. 이런 위험한 일에 끼어들면 안 돼. 하지만 회장님도 처음엔 어린아이였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하며 힘들게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회장은 민수의 말에 놀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용감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다. 저는 그냥 아버지를 걱정해서 온 것뿐입니다.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세요. 거짓말 그만해. 내가 나를 해치려 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있어. 내가 보낸 사람들이 모두 체포됐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때 도연이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구두 닦기 소년이군요. 민수는 도연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몸이 굳어졌습니다. 내 때문에 내 계획이 망가졌어. 도연이 민수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 아이에게는 손대지 마. 회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꼬마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아들까지 배신하시는 건가요? 내가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도연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늙은 사람은 물러나야 해요. 나는 아직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도연이 신호를 보내자 함께 온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뭐라고? 꼬마가 어른 일에 끼어들어? 저는 비록 어리지만 알 수 있어요. 회장님은 저 같은 아이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주셨어요. 그런 분을 해치려 하다니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이. 도연이 민수에게 손을 들려는 순간 회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아들이라도 이 아이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겠다. 바로 그때 호텔 밖에서 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이 도연을 체포하러 온 거였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리가. 도연아, 이제 끝이다. 내 죄를 인정하고 자수해라. 회장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방으로 들어오자 도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되었죠.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도연이 체포된 후 호텔 방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뒷모습이 몹시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서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니? 내 친아들을 경찰에 넘겨줬는데. 하지만 회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아드님이 먼저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야. 내가 어디서 잘못 키웠을까 하는 생각만 드는구나. 민수는 회장님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비록 자신은 부모를 일찍 잃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드님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끝까지 아들을 걱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남의 아이까지 보호해 주시고. 회장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민수야, 내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바로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의 비서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연 상무가 경찰서로 가는 길에 탈출했습니다. 회장과 민수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뭐라고? 호송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틈에 도연 상무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사전에 계획된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포기하지 않았군. 그뿐만 아니라 도연 상무가 탈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요.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이 다시 자신들을 노릴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겠어. 도연이는 이곳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도연 상무가 회사 보안팀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로 가시든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미끼가 될게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도연 씨가 정말 원하는 건 저잖아요. 저를 잡아야 회장님을 협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나가서 도연 씨를 유인하면 그 사이에 경찰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회장은 민수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놀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저 구두를 닦던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어른 같은 용기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회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때 여동생이 민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 위험해. 나는 오빠를 잃고 싶지 않아. 민수는 동생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꼭 돌아올게.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회장은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경찰과 내 사람들이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민수가 청계천 근처 자신이 일하던 골목으로 돌아가서 도연을 유인하는 것이었죠. 경찰과 회장의 보안팀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가 도연이 나타나면 체포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오랜만에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두 닦기 도구들을 다시 꺼내놓고 평소처럼 일하는 척했죠.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죠. 도연이 민수에게 다가오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꼬마야. 뭘 원하세요? 민수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단해. 내가 내 아버지에게 전해줘. 회사를 모두 내게 넘기고 은퇴하라고. 그러면 너와 내 여동생을 안전하게 놔둘게. 그럴 수 없어요. 회장님은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아들인 당신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나는 평생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살았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될 차례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를 해치려 하고 저 같은 아이를 위협하고. 닥쳐. 내가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내 계획은 성공했을 거야. 도연이 민수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골목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장도연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도연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함정이었군. 포기하세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꼬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도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발악으로 민수에게 달려들었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거였습니다. 회장이 골목으로 달려와서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민수야. 내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이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들었거든요. 도연의 체포로 모든 위험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청계천 골목에서 구두를 닦지 않았습니다. 장세훈 회장의 도움으로 정식 학교에 다니게 되었거든요. 처음 학교에 갔을 때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같은 나이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여동생이 집에 돌아온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동생도 이제는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죠. 오늘은 수학하고 국어 배웠어. 그런데 너는? 피아노 학원은 어땠어? 정말 재미있었어. 선생님이 내가 손가락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 남매가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회장님 덕분이었습니다. 청계천 근처 낡은 반지하방 대신 이제는 깨끗하고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어보니 장세훈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찾아와서 민수 남매의 안부를 물어보곤 했거든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잘 지냈니? 학교 생활은 어때? 네, 정말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동생도 달려나와서 회장을 반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피아노 배운 거 들려드릴까요? 그래, 들려다오. 동생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 서툴렀지만 정성껏 연주하는 모습이 예뻤죠. 회장은 박수를 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한다. 계속 열심히 하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 거야. 저녁을 함께 먹으며 회장은 민수에게 의미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나에게 해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저는 별일 안 했는데요.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뿐인데. 아니야, 그게 바로 대단한 거야. 어른들도 못 본 걸 내가 발견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위험을 무릅쓰고 도연이를 잡는데 도움을 줬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사실 나도 어릴 때 너와 비슷했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갔지. 정말요? 그래. 그때는 언젠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마치 지금의 너처럼 말이야. 민수는 회장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후에 나는 그 초심을 잊고 살았어. 돈과 지위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지. 그래서 도연이가 그렇게 잘못 자란 것 같아.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드님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죠. 고마워, 민수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그때 회장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걸 내게 주려고 왔어. 뭔데요? 장학금 신청서야. 내가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준비했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아니야. 이건 내가 너에게 받은 도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거든. 하지만, 그리고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투자야. 내가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회장님, 저 약속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회장님 같은 어른이 될게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 그런 마음이면 충분해. 며칠 후
민수는 오랜만에 청계천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구두를 닦으러 온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왔거든요. 골목에는 민수와 비슷한 나이의 소년이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예전에 여기서 구두 닦기를 했어요. 진짜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세요? 학교 다녀요. 그런데 혹시 학교에 관심 있으세요? 민수는 그 소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성실하게 살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요. 민수는 그 소년에게 회장이 만든 장학재단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었거든요. 시간이 더 흘러서 민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해서 회장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죠. 대학 입학식 날 장세훈 회장이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실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회장님이라고 부를 날도 멀지 않았구나.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정말로 회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내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 그날 저녁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살랑 불며 민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민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구두를 닦는 아이가 아니라 꿈을 가진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른이 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민수를 만날 때마다 우리 동네의 기특한 아들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그들에게 언젠가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죠. 이제 민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